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년을 기념하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날들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지난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이어진 촛불 1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시민 자유발언, 적폐청산 과제 소개 등으로 꾸며져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촛불 1주년을 맞아 촛불 파티 2017이 열리고 있는데요. 촛불 파티는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적폐 시상식을 갖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해악으로 녹여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해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후 2시엔 서울역 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 등을 주장하며 행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국을 방문한 해외 경제인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년 전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그 힘으로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편가르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편가르기 또는 지금 정부가 앞에 정부를 무슨 사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폐단들을 이제는 씻어내고 정말 정치를 바르게 해서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촛불 1주년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촛불은 위대하고도 평화로웠다며 촛불 광장의 민심과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전체 15줄, 단문 형태로 간략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재차 강조하면서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귀국 기자간담회. 홍 대표는 서청원 의원이 주장하는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만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본인은 서 의원에게 측근인 윤숙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왜 자기를 역냐며 자제시켜달라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 측도 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홍 대표가 서 의원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윤숙모 부사장이 한때 홍 대표의 언론 특보를 지냈는데 홍 대표가 불리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녹취록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친박계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난 발언을 이어가며 새 결집에 나서고 있고 비박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갈등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머리색이 또 바뀌셨네요. 또 탈색을 했습니다. 자꾸 그럼 머리가 못 견뎌나요? 안 그래도 미용실에서 혼났어요. 제가 이틀 전에 매직을 했는데 제가 매직을 하면서 신신당부했거든요. 저 이틀 뒤에 탈색하러 옵니다. 이러니까 제발 그러시지 마시라고 일주일 뒤에 오시라고 하는데 탈색할 머리라도 있으니 참 부럽다. 그러지 마세요. 탈색이 아니라 난 탈모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도 젊었을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송병호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으세요? 이번 주에 그 특허를 냈거든요. 정말요? 그래요? 생애 최초의 특허인데 우와. 어, 대학교 때 원래
특허 내면은 하나는 원래 굉장히 싸게 해줘요. 네. 대학교 때 하는 거. 근데 그래서 그때 하고 싶었는데 미루다 결국 했어요. 어쨌든 꿈을 하나 이룬 건 있네요. 아, 그래요? 야, 우리 특허 낸 사람이랑 지금 방송하고 있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특허 낸 사람 있지, 인쇄 받는 사람 있지, 또 작가 있지, 지금 웹툰 작가 있지. 네. 예,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재미있는 일 없으세요? 재밌는 일. 시험 기간이라서. 아, 시험 네. 기간.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네. 학점도 조금 듣고 하니까 시험을 좀 잘 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저도 막학기예요. 그래요? 저도 아니, 시험 기간. 아니, 근데 이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졸업을 앞두고. 진짜? 저 4학년 그렇잖아요. 2학기예요. 4학년이었어? 저 졸업 작품 했잖아요. 나 한 2학년인 줄 알고. 아, 뭐야. 기분 좋게 하려고. 좋아? 너무해. 아,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딱 한 가지가 걸려서 가기가 싫거든요. 뭐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네,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방송하면서 우리 패널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나씩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남일 같지 않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플러스 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매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들이 요즘 많이 힘들고 또 청년 세대들을 생각하면은 기성세대들이라든지 이제 저같이 기성세대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들이 왠지 모르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소요 패널분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뿌듯하고 대견하고 아빠처럼.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새날 소요 방송이 또 할 얘기가 많네요. 예, 새날 소요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정식 코너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제 독단적으로 정식 코너에 넣어버렸습니다. 와. 그때 그 사건들. 좋다. 예, 네. 소요 방송이 이제 96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996년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3개를 뽑아서 가져와 봤는데 간첩 무섭죠. 무장공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얘기도 아시잖아요. 1996년도에 그때 진짜 살벌했었던 일이 있었죠.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비군들 소집되고 난리 났었죠. 뭐 특전사 막 투입되고 사망자도 있었고 실제로. 예, 택시 운전사가 최초 신고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그 해안초소에서 이제 잠수함을 확인을 했고 이제 부대들이 이제 군부대들이 막 대거 투입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이제 비상경계 상황에서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되는 아주 위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전군 경계력 떨어지고 당시 이제 군 생활에 있었던 이제 선배분들 저는 그 사촌 큰형님이 그때 양구에서 군 생활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작전에 투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형님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땠는지. 예, 진짜 무서웠대요. 그쵸. 왜냐면은 북한군이건 이제 우리나라 군이건 네. 특수부대는 한 명이 그 완전히 진짜 살아있는 인간 병기예요. 막 특전사도 훈련 같은 거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눈 가리고 총 쏘는데도 막 다 명중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 정도예요? 진짜 드라마처럼?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이제 잡으라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실제로 이렇게 가는데 작전 지역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대요. 사람이 실제로. 가기가 싫더래. 풀밭 이렇게 막 있는데 막 진짜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진짜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그 현역 군인일 때 가신 거예요? 그 현역이었지. 그러면은 거의 20대 초반. 네, 21살, 22살.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나가서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무장공비는 다 소탕이 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군 병력도 많이 잃었죠. 그래가지고, 군인 11분이 이제 그때 당시 전사하셨고, 경찰 한 분도 돌아가시고, 예비군으로 투입되신 분도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또 게다가 이제 민간인 피해까지도 있어가지고 49일 동안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전 국민이 이제 공포에 떨게 된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강원도 지역에서 넘어가지고 수도권에 진입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긴장을 했었죠. 그때 전 국민적으로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 생포됐어요. 이광수 씨 생포돼가지고
그때도 뭐 충격적인 증언, 뭐 북한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뭐 특수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96년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마카파. 이 사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94년도에 이제 지존파 사건이 있어서 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증오. 근데 실제로 피해자들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였었던 거죠. 지존파 사건에서. 뭐 자수성가한 사업가,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범죄 타깃이 됐기 때문에 지존파는 그 명분 자체가 자신들은 마치 의적인 양 얘기를 했지만 그 명분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잘 산 사람들이 나쁘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차별적인 살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건 또 용서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명분 자체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명분이죠. 네. 네. 그래봤자 범죄 조직이고. 네, 그래봤자 범죄 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폐륜 행위들, 인육을 먹는다든지. 그랬는데 96년도에 마카파라는 조직이 또 나온 거죠. 솔직히 마카파는 그 단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마카파식 진행 막 이런 식으로. 네. 전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여기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때부터 마카파. 네, 너 마카파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고. 보니까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들은 뭐 남자답게 행동한다 이 따위 얘기를 하면서 뭐 또 잘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라고 네. 해놓고 결국에는 그냥 가장 범죄에 노출됐을 때 취약한 그런 여성들, 중년 네.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 자기보다 약자들이에요. 네, 뭐 거의 생매장,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이유로 생매장을 했다. 네. 땅이 얕아서 목을 꺾어가지고 생매장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음. 뭐 자기들이 이렇게 조직을 키워가지고 전국을 제패하겠다라는 무슨 이상한 외계인이야 뭐야? 이게 야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라이 같은 발상도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전원 구속되고 예, 주동자 이제 사형이 언도됐었죠. 그때가 이제 마카파가 잡혔던 날짜가 10월 29일. 네. 그 도난 차량을 검문하다가 잡혔는데 신기하게도 딱 오늘 녹음하는 날이 10월 28일이잖아요. 진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끼쳐. 그리고 96년도에 있었던 또 충격적인 사건이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가 박기서 씨라는 분에 의해서 안두희가 피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봉 사건이죠. 예, 두드러 맞은 거죠. 이게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네, 그게 가장 충격적인데 두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안두희 죽인 거 잘했다. 그리고 아니다. 안두희를 죽임으로 해서 그 배우가 영원히 묻혔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그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 박기서 씨를 석방하라는 탄원서도 많이 제출하고 그랬었어요. 그 안두희라는 사람을 보면은 우익 세력에서 키워낸 암살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대기를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나서도 그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평안했어요. 실제로 그 군에서 하는 그 군수 사업이라든지 납품 사업을 해가지고 그 강원도 지역에서 그 지역의 유지로서 그 평안하게 나름대로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같은 연도에 마카파라는 조직은 그 동일한 폭력이잖아요, 사실은. 네. 누군가에게 살인까지 가는 폭력인데 그거를 마카파라는 조직은 그 기득권을 향해서 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서 사실은 약자들한테 네. 저질렀지만은 안두희라는 사람을 진짜로 살해할 것까지 사람들이 생각만 하지 사실 그거 진짜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저 죽일로 네. 뭐 이렇게 얘기는 했겠지. 네, 이분은 그걸 정말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를 실현한 거잖아요. 네. 그걸 개인이 사실 떠안기엔 굉장히 큰 건데 그걸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안중근 의사의 버금가는 그런 일이 이제 현대에도 있었던 거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살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막대기로 때려 죽이지는 못하지만 네.
그걸 누군가 실제로 저질렀다고 해도 사실은 무죄가 가능하다는 걸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판례가 남았어. 해도 된다. 네.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바라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네. 장기간에 걸쳐서 쫄쫄쫄 굶겨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다시는 이제 일어날 수 없게 괴롭히는 거가 더 잔인한 건데. 예, 그 세력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그 몰살이라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폭력 가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고쳐나가고 진짜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안두희 사례 관련해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 네, 그래요. 지금 케네디 맞아, 암살 맞아. 관련해서. 오스왈드. 네, 네. 그게 드러나느냐 마느냐, 뭐 문서가 공개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이슈화가 됐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또 10월 26일이에요. 그래요? 네. 아, 그 날짜가 좀 겹치죠? 네, 네. 예. 그날에 원래 공개가 되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일부 부처의 제안을 받아서 공개를 결국에는 끝까지 안 한 문서가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은 안두희 사례 같은 사건처럼 어떤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뭐 나온 문서 대충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뭐 KGB가 오스왈드를 사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FBI다, 뭐 CIA다 얘기가 많잖아요. 그게 정말로 그런 거면은 막진 않았겠죠. 그게 정부 부처에서 막았다고만 하는데, 네. 그 본인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막았겠죠. 네. 예, 그래 하여튼 96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예청자분들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제1야당의 대표죠. 홍준표 씨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홍준표 씨가 입버릇처럼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문재인 패싱이 있다 막 이러면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국내외적으로 홍준표 패싱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유행처럼.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사가 안 나와. 일단은 미국에 가서 이분이 색깔론을 설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때를 쓰다가 전술핵 배치를 안 해주면 네. 스스로 핵무장을 하겠다 뭐 이런 예. 소리를 했다가 저건 뭐지? 약간 이런 대응을 받은 건데.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한참 국감 시즌인데 굳이 미국에 가가지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철우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떼쓰다가 무한당한 거 같잖아요. 근데 왜 또 가냐고. 본인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난 대표야 이러면서. 그런데 일단은 또 가가지고 전술핵제 배치를 요구를 했다가 이제 그 송병호님이 지난번에 한번 또 정밀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전술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미국 애들이 지들이 필요하면 우리나라가 반대를 해도 할 놈들인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해달라고.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주면은 그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미국에서 야, 너 지금 해보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또 꼬리를 내리고 와서 야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위상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야당 대표잖아요. 그럼 대표답게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국가적 망신을 아주 그냥 널리 알리고 왔습니다. 그 약간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날짜도 근데, 묘하게 좀 겹친다? 네. 박정희의 정신을 정말로 계승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완전 미국한테 밑보여가지고 네. 미국이 결국엔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똑같이 반복해서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게 박정희 때는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미국이 원조를 끊을까봐 두려워서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원조를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군부 세력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미국 원조였잖아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해봐야 뭐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약간 저는 근데 이거 보고 그 있잖아요. 야인시대 나오는 있잖아요. 김두한이 4달러. 이게 너무 많이 떠올라서. 아, 그 4달러. 그 완전 걔 억지 부리는 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영상이에요, 4달러는. 4달러. 이거 있잖아요. 아유, 최근에 제가 그 옛날 동영상 이렇게 돌려보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궁예 봤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고 네. 나다가 뭐 김영철 씨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4달러 영상이
전 그때 당시에 아인 시대를 그렇게 재밌게 본 사람은 아니라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봤는데 아 진짜 그런 쌩 억지가 없더만. 1달러는 너무 적소. 4달러쯤 합시다. 4달러? 4달러. 1급 4달러로 합시다.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 1.5달러 합시다. 4달러. $2. That's double. 4달러. $2.50. 4달러. Can't believe this is ridiculous. $3. 이봐, 김두한.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달러. Hell with this.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그러니까 미국 가서 지금 핵무기 사달라. 하여튼 홍준표 대표가 거기 나오는 진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도 참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깡도 참 대단한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제 그 전술핵 재배치 청원 관련한 백악관 서명 운동이 벌어졌는데 일주일 사이에 무려 300명이 서명을 무려. 하시는 그 초라한 결과를 지금 제 내놓은 페이스북 상태예요. 친구가 400명인데. 네. 그래요? 그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청원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니까 한국당의 입장을 물어본 거죠. 자유당 당신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관계자들이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네, 책임 회피를 했다. 누가 한 거죠? 뭐 누가 했건 일단은 이 사람들이 모른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네 당대표가 미국에 가서 주장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기네 당 의원들이 가서 또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모른다라고 이렇게 그 책임 회피를 하는 거는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네. 그러니까 표면만 봐서는 이 사람들이 막 진짜로 바위에 돌 던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위에 돌 던져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그거를 계속 던져서 결국에는 깨트리는 일을 했던 게 사실 오늘 기념하는 그 촛불 민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과 가장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사익 집단이야, 사익 네. 집단.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요, 전. 네. 그래서 최순실이 로키드 마틴한테서 돈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했죠. 네. 사드 배치 가지고 돈을 받아서 결국엔 우리가 억지로 지금 사드 배치를 했잖아요. 그룹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똑같이 또 자신들도 똑같이 미국 방산업체한테 로비를 받고 싶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익. 네. 사익을 요구하는 그런 액션이지 않을까. 네. 본인들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여야 정상회담에는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혼자서. 네, 그렇죠. 이제 홍준표가 이제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여야 대표들이 다 한번 모였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홍준표가 실제로 불참을 했었고, 이렇게 제안했는데 청와대 측에선 해외 순방 준비로 단독 영수회담은 어렵다라고 패싱을 당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단독 회담을 제안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 안보 또 뻔하잖아요. 자기들의 안보는 뭐 보수다 막 이러면서 주장하잖아요. 또 안보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다른 의도도 많이 숨어 있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뭐 안보는커녕 지들 당 내에서 합의도 안 되는데 뭘 안보는 안보예요. 그렇죠. 안보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치고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또 안보 장사꾼들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자기네들 지선까지 자기한테 유리한 그 카드로 쓰려고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보 정상회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홍준표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가 패싱을 당하냐고 지금. 홍준표 패싱이지 이건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홍준표 패싱 맞네요. 네. 네. 홍준표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패싱을 당하고 있고 근데 이게 홍준표가 왜 이런 막
딱 봐도 너무 억지스럽잖아. 네. 4달러 같잖아, 진짜. 네. 왜 이러는지 딱 보면은 홍준표 지금 최대 위기입니다. 어떻게든 어그로라도 끌어서 지금 존재감을 어필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개싸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서청원이 홍준표가 자신에게 수사 청탁을 했었다라는 그런 녹취록이 있다. 그리고 재밌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에요.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 있네요. 매장뿐만이 아니고 잘못하면은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사건도 그 재판에도 엮이나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홍준표는 진짜 정치적 위기예요. 아,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해가 되네요. 왜 그러고 다니는지. 또 물타기의 달인이잖아. 그럼요. 뻔뻔함의 달인. 예. 그리고 실제로 출국하는 날 그 서청원 관련한 그 얘기를 기자가 물었을 때 고개를 싹 돌리면서 외면하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혔죠. 그러니까 지금 안보를 계속 팔아먹고 있는 이유가 네. 결국엔 그걸로 자신을 자기 사적인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고 당을 쓰는 거네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 안보나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땐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성완종 리스트까지 나오는 거 시간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다시 수사가 들어가고 또 서청원이 무언가를 폭로한다고 했거든요. 귀국하면. 그리고 서청원도 좀 있으면 이제 그 해외 순방 마치고 이제 돌아올 건데 그때 되면 또 어떤 양상의 개싸움이 벌어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원래 족밥들 싸움이 재밌어요. 네, 그래요. 뭐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 사이에서 패싱을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던 사람, 야당 대표 홍준표. 결국 패싱의 주체는 자신이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홍준표 패싱이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또 보이콧을 했죠? 예, 자유한국당 보이콧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요. 이거에 보이콧이라고 단어를 붙여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여운 단어 아닌가요? 뭐라고 해줘야 되지? 이건 꼬장이에요, 꼬장. 꼬장. 네, 개꼬장. 막가파. 예. 막가파식 파행. 막가파식 파행. 오, 괜찮은데? 좋다, 좋다. 오, 좋다. 좋아. 많이 늘었어. 예, 일단 국감을 거부했죠.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반쪽짜리 국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이 사람들 필요 없어요. 국감에서. 하는 짓들 보면은 국감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그래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현 정부를 이유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없는 국감이 오히려 정상적인 국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1일 날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 아마 한국당은 복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국감을 계속 이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다 회방 놓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언론 개혁 관련해서 박문진 있잖아요. 방송문화진흥. 네. 거기가 이제 MBC의 사장단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줘야지 이게 해결이 빨리 지어지고 MBC 무한도전 빨리 시작할 텐데. 아, 진짜 제일 중요해요. 송병호님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그런데 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MBC 하면 드라마의 왕국 MBC랬거든요. 네. 그 다시 재현되고 있어. 하루 왼종일 드라마만 해. 재방송? 재방송 그리고 드라마 새로 시작한 것도 한 몇 편씩 그냥 때려버려요. 진짜.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신났어. 드라마 빨리 볼 수 네, 있으니까 네. 좋다. 예,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불출석으로 네. 2번 연속 불출석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출석해서 이제 본인이 원래 질문을 많이 받았어야 될 그 MBC 사장이 네. 결국엔 빠져나갈 그걸 마련해 준 거잖아요. 예, 계기를 마련해 준. 예, 면피해장을 마련해 버린 네. 거죠. 이미 다 드러난 범죄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본인들 스스로
그냥 범죄자 집단이라고 막 인증하는 거밖에 뭐 더 있나요? 이건 범죄 은닉이요. 네. 예. 사실 작년에도 이거 국정농단을 막겠다고, 이게 드러나는 걸 막겠다고 또 보이콧 아니 그 막가파식 그걸 했잖아요. 그 막가파식 회방으로 네. 통일합시다.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막가파식 회방에다 적어놔야 돼. 저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정말 이들 말대로 지키려는 건지 그 여당의 그 정치적인 간섭에서 공영방송을 지켜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 입안에다가 넣고 뭐 물고 뜯었던 그 공영방송을 뺏기려고 하니까 지금 발끈해서 그러는 건지 너무 명료하게 드러나는 시점이죠. 지금 그 공영방송 KBS가 아주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잖아요. 근데 거기 고대영 사장이 200만 원 받고 겨우 200만 원에 보도 지침 막 내렸다 막 그런 것까지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이런 헛짓거리 참 이거를 보이콧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게 진짜 보이콧다운 보이콧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1년도 안 됐죠. 태방법을 네네. 우리가 그때 우리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그런 게 진짜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지. 그렇죠. 그런 옥시 사태나 뭐 남양 불매운동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보이콧이거든요. 그렇죠. 막가파식 회방이라고 용어 통일을 했잖아요. 진짜 막가파식이에요, 이 정도면. 막 까자는 거지. 그 자신들이 이제 국회의원 수는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실제로 전반적인 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현격하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이 마치 그 대다수의 국민들의 민심에 이반되는 행위를 하면서 그게 뭐 국민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 정도면은 심판받거나 당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배지도 떼야 돼요. 네, 배지 다 떼버리고. 진짜 제대로 보이콧 하려면 배지 그냥 반납하는 게 맞아요. 제일 최고 아니에요? 의원직 총사퇴 하든가. 그러면 좀 약간 진심이 느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돈도 다 받으면서 서 있기만 하고 뭘 해요? 서서 뭐 X자들은 마이크 쓰고 뭐 그 피켓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보이콧이냐? 아무도 그거도 안 했죠. 할 줄도 몰라 이거. 그래서 안 해봤어. 그래서 애들이 침묵시위를 통일하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해가지고 야 차라리 우리 말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오합지졸들 진짜. 야 차라리 우리는 말하면 더 손해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 막 이러면서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말을 하게 되면 거기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맞아. 그 언론과 여론의 문매를 맡게 되겠지. 그 자승자박이 얘네가 제일 자주 하는 거잖아요. 말하면 거기에 바로 반박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을 해볼 게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진 거야. 뭔 말만 하면은 자신들이 했었던 과거의 그 발언이랑 다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었잖아요. 그 공석이 된 박문진 이사가 과거 여당이었던 자신들이 추천을 해야 된다라면서 주장을 하니까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을 들면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선례가 있다라고 했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그것이 적폐였다면 상속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미친놈들. 말을 하면 안 돼요, 얘네들. 야, 이 정도면 진짜 정신질환 아니지? 오죽 내세울 논리가 없었으면 셀프 디스를. 그러니까. 몰렸구나, 진짜.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거고 본인들이 뭐 이렇게 의연한 척 하지만 엄청나게 지금 속으로는 진짜 애간장이 탈 거예요, 진짜. 속이 타 들어갈 거야. 적폐 인증했으니까 이제. 삐빅 적폐입니다. 그게 적폐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당 내에서 박근혜 탈당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탈당시키면 안 된다고 고위에서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진짜 완전 적폐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 막가파식 회방의 바른정당은 동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결국에는 한 뿌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이 뭐 언론에서는 뭐 지금 국감이 반쪽 자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막가파식 회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것들이 인간 같지도 않다. 그래서 과거였으면 이제 정치적 혐오가 일어났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욱 뜨거운 열기로. 네. 저것들을 촛불로 지져 죽여버리자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생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민심에 이반되는 행위를 자꾸 하고 국회를 자꾸 마비시키고 국감을 자꾸 마비시키는 자유한국당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존재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 시간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오늘
하리보라는 유명한 젤리. 간식 젤리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맛이 괜찮은 젤리죠.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그 가장 유명한 게 그 골드벨은 그래서 그 곰 모양 네, 젤리잖아요. 맞아요. 곰돌이 젤리.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모방 제품이 있었잖아요. 네, 아기곰인가? 뭐 있었던 거 맞아요. 네,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실제로 그 아기곰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랑 하리보 이렇게 비교하니까 하리보가 좀 푸짐하더라. 푸짐한 게 네. 다르구나. 네. 사실 그거 말고도 하리보에서 나오는 젤리들 중에는 되게 맛있고 귀여운 모양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녀노소 다 그냥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하리보 젤리에 광택을 내고 또 질감을 조정하는 원료 중에 하나가 카나바 왁스라고 해요. 근데 이 카나바 왁스가 브라질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수출이 되는데 네. 이게 아동 노동 착취를 통해서 채취되고 생산되어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 방송을 통해 제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독일의 공영방송이더라고요. 그 ARD라는 방송사에서 네. 마르켄체크라는 그 르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런 거를 방송을 하나 봐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리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리보에 대해서 3가지 꼭지를 들어서 문제를 비판했는데 그 한 가지는 이제 하리보의 설탕 함유량 문제 그리고 다른 비슷한 형태의 젤리와 견주어 비교했을 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사실은 이름값이다. 네. 플라시보다. 네. 맛있게 느껴진 건 더 맛있게 느껴졌었는데. 네, 맛있게 느껴진 건 그죠? 플라시보였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 그 실험을 하거든요. 봉지를 딱 바꿔 껴가지고 네. 먹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리보 봉지에 들어있는 다른 젤리를 먹고 보고 역시 하리보 맛있어. 약간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맛이 정직하다라는 건 개소리입니다. 맞아요. 증명이 됐네요. 그럼 저처럼 하리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실험을 해도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거죠. 맛이 그런데 그게 송병호님은 냉정하기로 소문 나신 분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원료 중 하나인 젤라틴을 얻는 돼지 농장이 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좀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 네. 그 젤라틴 이제 돈피에서 많이 추출하니까요. 네. 그 돼지들이 그냥 뭐 아기 돼지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거나 막 상처가 이렇게 고름이 생기고 막 그 시설에서는 물도 나오지 않고 동물학대네요. 네, 구더기 같은 게 막 들끓고 이러는 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어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바로 이 아동 노동 착취 문제였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중 오늘 다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까지도 신문 기사로 많이 언급이 되었던 이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 진짜 아동 노동 문제가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 방송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요. 그 카나바 왁스 농장에서 일하는 그 어른 노동자들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낮은 네. 임금이나 뭐 노동의 높은 위험도 같은 건 거의 기본값이고 방송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짚어줬던 거는 노동 환경, 휴식 환경 같은 그런 환경 문제였는데 트럭이나 허름한 집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머물게 해요. 그러면 해먹 몇 개 걸어놓고 거기서 자게 하거나 아니면 방이라고 들어가는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구나 침대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방이네요. 네, 그리고 화장실은 벽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냥 딱 변기 하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수용소 느낌으로. 같아. 네. 그런 환경에서 심지어 미성년들도 노동을 하는데 막 쿰쿰하게 먼지가 날아다녀서 막 앞이 잘 안개 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왁스를 가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나왔던 친구들이 한 15, 17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리보의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업의 대변인은 몰랐었다. 이제부터 공급처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하도록 하겠고 이 감사 결과와 과정을 다 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세계 기업이나 꼭 이런 일이 생기면 몰랐었다야.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젤리를 제가 어릴 때도 먹어왔던 기억이 있고. 그래, 그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두 해 만에 나온 제품도 아니고, 네.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제품인데.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 납득이 됩니까? 신뢰가. 네, 알았겠죠. 사실은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 한 해만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많은데. 그럼요. 이거를 몇십 년간 만들어 오면서 그것도 같은 거래처인데 자기 일인데 몰랐었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 프로그램에서는 결말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리보
그 공급처에 대해서 하리보가 자체적인 제재를 가한다거나 뭐 공급처를 바꾼다거나 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다. 결국 하리보 젤리를 만들고 먹는 과정만큼의 죄책감은 덜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문제들, 아동노동 문제들 같은 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독일 당국의 그런 노력을 촉구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동노동이라는 게 예전에 막 고대에도 뭐 농경 시대에도 가사를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노동 참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동이 가정 밖으로 나가서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과 계약을 맺고 이제 일하는 걸 아동 노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동노동의 원조가 사실 영국이잖아요. 네. 산업혁명 시절에요. 그 찰스 디킨스 소설에 나오는 올리버 트위스트.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고대나 아니면 농경 시대의 농업 참여랑은 좀 다르게 봐야 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산업화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라서 네.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의식이 생기고 뭐 사회가 좀 민주화되고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아동 노동이 금지되고 제재되고 뭐 또 윤리적으로 이거 나빠라고 이게 얘기되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한번 이 논문 같은 걸 찾아서 읽어봤는데 한국의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라는 논문에서 설명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 아동노동은 감퇴기를 맞이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의 형태로 남아있다. 아동노동은 주변화하고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야 바깥으로 숨어버린다. 이게 아동 노동이 학교가 아닌 공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인 아동기의 경제적 결핍 문제가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노동에 대해 설명한 것이긴 한데 결국 세계적으로도 같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아동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가계의 유지나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어른들과 계약을 맺고 노동을 해야 되는 경제적 필요성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노동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또 그런 법적인 시야 바깥에서 계속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후려치기 당하는 네. 후려치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배달을 하다가 잘못돼도 네. 오토바이 사고가 나도 잘못돼도 너 잘못하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너 가출했다고 여기 있다고 얘기할 거야. 그렇죠. 피해가 또 양산되고 네. 보호받지 못하고.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되면서 계속 자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고. 그렇죠. 네. 노동 계약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렇죠. 네. 정렸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찰스 디킨슨이 뭐 영국인이 여기까지 19세기 영국 이런 데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건 되게 잘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삼성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이제 그 삼성전자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여기서 미성년을 데리고 아동 노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한 프랑스 시민단체가 그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제 그 갓 졸업한 그 여학생들 네. 그 반도체 공장에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발암 물질을 막 취급시켜가지고 결국엔 백혈병으로 사망케 하고 반올림 재단 다 아시잖아요. 예, 그게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중국 가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중국도 인권 수준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닌데 거기 가서 또 아주 신났겠지. 예, 걔들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임금 얼마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뭐 그런 제재 같은 거를 법적인 제재 같은 걸 통해서 만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은 많이 줄어들었대요. 거의 이제 없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15세 이상부터 이제 미성년자들, 그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지 못하는 식으로 아동 노동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네, 하리보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네. 네. 그래서 제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제재만 하면은 문제가 또 생긴다. 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아동복지라는 대책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해결책 중 하나도 결국에는 그 해결책이 다 복지로 수렴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서 학교에도 못 가고 가정을 혼자 이탈해서 막 노동을 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게만 해주면 어느 정도 이 아동 노동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회 지원책 그게 최우선 되어야 한다. 네.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나 아니면 아동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리보 사건도 그렇고 삼성의 아까 그 중국 사건도 그렇고 보면
자국에서는 못할 짓이죠. 네. 자국에 있는 기준으로 못할 짓인데 그쪽 현지에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특히 맞아요. 개발도상국이나 낙후된 국가에 가면은 그리고 그쪽에서 알아서 그렇게 또 해주기도 하고. 네. 네,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긴 한 게, 그 하리보가 그런 공급처를 계속 바꾼다 한들, 그냥 그거는 공급처를 바꾸는 것이지, 네. 사실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가불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네네. 유럽의 식민지처럼 지금도 계속 소비되고 있는 나라들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미성년자들이 사실 그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지에서 그냥 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다 서류로 증명한 다음에 돈을 얼마씩 지급해주고 뭔가 이런 방법 말고 차라리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를 낮추고 미성년자 노동자들의 법 같은 걸 네. 좀 만들어지고 그런 게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솔직히 고등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고등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상 법으로는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리보 사태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이제 이거 글로벌 문제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 그러니까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리고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그 픽팝받거나 네, 그게 어차피 보호받지 못하는 거. 법 안에 있어야지 보호받는데 법을 벗어나서 가니까 이제 더 안 좋게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외국인 뭐 불법 체류자 노동자들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독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네. 그 아디다스 있잖아요. 아, 네. 그 아디다스가 뭐 아동 착취로 아프리카 막 애들 가지고 막 그 공장에서 있었어요? 돌려가지고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원래 독일에서 이번에 해결을 했어요. 공장 전체가 겨우 10명 정도 되는 사람 가지고 돌아가는 전체 자동화된 공장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고객이 주문을 인터넷으로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맞춤 제작까지 되는데 인력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어요. 스마트 팩토리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점점 늘어날 건데 그 사례에서 보면 이제 아동 학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쪽에서 제시하는 게 산업에서 제시하는 게 자동화잖아요. 근데 당장 그러면- 돈이 필요한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데 그거는 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네. 않잖아. 길바닥으로 나앉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 사실 공급처를 바꾸는 것 정도의 양식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산업한테 그거를 알아서 해결해봐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밖에 해결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동이 결국엔 일자리를 잃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결국에는 다른 그 일반적인 성인들도 결국엔 그 아동 입장이 결국엔 될 거라는 얘기고 그게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 네. 네, 그거 때문에 이제 뭐 저도 이따가 또 똑같은 비슷한 맥락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 자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낙후된 국가의 아동들, 그 아동들의 노동 현장으로 몰려있는 아동들에게 하는 그런 착취, 그런 문제점을 꼬집어본 시사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도덕한 하리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콧이다. 아.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그러네요. 자유한국당 적폐 집단이 하는 거는 보이콧이 아니다. 또 그런 결론도 같이 한번 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 하리보의 아동 노동 착취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금주의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송병호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시죠? 이번 시사 주제는요. 네. 푸푸푸입니다. 푸푸푸. 푸푸푸? 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하는 프로그램. 뭐 이거 잠깐 링컨 대통령의 명연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ver the people 뭐 그런 개념 같은데? 아, 그런 거면 참 좋겠지만 네. 오히려 그거에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요? 뭐 하여튼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뭐 이렇게. 예. 네. 이번에 구글에서 네.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구글에서요? 네. 네. 구글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AI. 네. 구글 내에서는 사실 인공지능을 회사 내 최우선 프로젝트로 선정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나온 게 오토 ML이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올해 초쯤에 발표를 해서 계속해서 그게 키워져 온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이번에 드디어 이 오토 ML이라는 게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가 뭔가 약간 신성시되면서 그런 게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인간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인력이다. 그런 이제 풍토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처음 이제 무너지는 걸 이제 목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무지랭이 시골 촌부들 다 같이 프로그램. 하여튼 예. 사실은 구글도 인공지능을 최우선으로 한다지만은 인공지능 전문가는 항상 인력이 부족한 분야예요. 네. 그래서 구글 내에도 인공지능 전문가가 부족한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일부 부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인데? 영화에서. 터미네이터. 따당 네. 따당. 그 결국엔 이제 컴퓨터가 인간 너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헌터들을 만들어서 터미네이터 사냥꾼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죽인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뭐 그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아직 그렇게까지 막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인간이 어느 정도 정해준 틀 안에서 노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 그러네요, 진짜. 네. 터미네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은 그런 게 가능은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어떤 위기의식도 느껴지고. 네. 그런 거죠. 저는 그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 사이보그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로봇 만드는 기술에 이런 기술력이 더해지면은 조만간 그 AI를 가진 그 로봇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런 게 나올 거죠, 언젠간. 네. 네, 저희가 죽기 전에 나올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번에 알파고 제로 얘기도 잠깐 해볼 수 있는 게, 네. 알파고 제로라는 게 이제 알파고의 다음 버전인 건데, 구글에서 발표한 알파고 제로가 전 세계 유명한 그 톱에 있는 그런 바둑의 톱에 있는 사람들을 바둑 기사들을 네. 그냥 다 네. 짓이겨 놓고 다니지. 네, 짓이겨 놓은 그 알파고를 네. 100점 100승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타난 거예요. 우와. 알파고를 이기는 알파고네요. 네. 근데 이 알파고 제로라는 거는 기존 알파고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존 알파고는 인간이 뒀던 기보를 엄청나게 입력을 먼저 시켜놔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본인이 가상 대결을 통해서 그걸 학습을 더 하는 방향이에요. 네. 근데 알파고 제로는 아예 그냥 백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룰만 주는 거예요. 바둑에 룰만 준 다음에 스스로 그냥 기보로 나서 그걸 인간이 개입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천재네. 네.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예, 그냥 천재네요. 우리가 항상 뭐 천재라고 하는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예. 뭐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막 4년 이제 대학교 나오고 막 박사학위까지 간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리셋 버튼을 눌렀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로운 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잖아요, 완전히. 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이것도 이런 천재성을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만든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는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홍머시기를 대표로 하는 그런 인간 단체들이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유한국당이라 그래요. 네. 뭘 홍무식이야, 홍준표지 뭘. 네.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월급 루팡짓 하는 거, 네. 그것도 사실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관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게 현실이 정말로 돼가고 있다. 비관적인 얘기가 현실이 진짜로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로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멸종할 때 되면 멸종해야죠.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렇죠. 뭐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만 순응하며. 네, 왜 공룡만 멸종해? 사람도 그럼, 멸종할 그럴 수 수 있는 거지. 있지. 네. 영원히 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걱정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뭐 다 필멸자잖아요. 예, 그리고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데 부자 걱정해주고 다 그런 논리지 뭐. 그 얘기했지만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보편복지에 대해서 네. 시급하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진짜.
예, 점점 이러면서 인간이 지구에서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 노동들은 그런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굳이 창조적인 일 안 하면 안 돼요? 나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되나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놀고 먹고. 그 창조적인 일 자체도 네. 창조적인 일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코딩 자체도 기계가 더 잘한다는. 그러니까요. 나중에 기계가 그림도 그리고 뭐 다 할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벌어지는 게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창조적인 일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뭐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이 나와버렸는데 인간이 과연 지구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물이 굳이 무슨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족적을 남기겠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을 남기려고 태어났다며. 그럼 우리 먹히거나 애완동물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글쎄요. 여기 터미네이터가 잘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우리의 미래라니까. 영화를 봐야겠네요. 터미네이터 안 봤어요? 네. 진짜로? 네. 네. 터미네이터 보세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봇들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고 우리가 스스로 저항군을 조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막 이기거나 지거나. 재밌네요. 네. 그 전에 죽어야겠다 그냥 얼른.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어차피 핵전쟁이 저희는 한번 일어날 거니까. 저희는 어차피 죽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확률상으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다음 후대를, 다음 후대 세대. 친구들이 네. 열심히 해야죠. 너무 이상. 산으로 갔는데. 네, 산으로 갔는데 하여튼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 참 어떻게 들어보면은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다.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없이 비관적이겠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개발이 돼서 인류가 필요 없는 존재로까지 치부될 정도로 개발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기술 개발의 발전이 인간을 위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였던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금주의 시사였습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입니다. 네, 제가 지난 추석 연휴쯤에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많이 분노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건 진짜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네. 얼마 전에, 지난 17일 날 강릉에서 성란종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또 소방관 2명이 순직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특히 그 새벽에 화재를 지나다가 건물 잔해에 깔려서 순직하셨는데, 2명 중에 한 분은 퇴직을 1년 앞둔 베테랑이셨고, 아이고. 한 분은 부임 온 지 8개월 된 새내기였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이게 다시 한번 근무 환경이 여론을 들끓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체 소방관의 99%가 지방 공무원이래요. 네, 지방. 네, 주로 소방청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직들이 국가직이고 네. 현장에 뛰고 있는 하위직은 대부분 지방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기본적인 현장 인력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소방 업무 성격이 화재 예방, 진압, 불났을 때 119 이런 것보다는 재난 구조, 구급 이런 쪽에 더 확대가 돼 있잖아요. 네. 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하기를 119 출동 건수가 370만 건에 달했는데 그중 화재가 1.1%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는 다 구조, 구급, 재난 등에 관한 출동이었는데 사실상 국가 주요 임무 중 하나가 국민 안전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동이 많은 걸로 보아 국가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 국가직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6일 날 정부가 내후년부터 소방 공무원 4만 4천여 명이 있는데 전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문 대통령이 이번 전환은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발언을 굉장히 뭔가 듣고 싶었거든요. 믿고 싶기도 했고 저희가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예전에 동탄에 있었던 화재 사건 얘기하면서 네. 아무것도 제대로 해주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추진 방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첫 번째는 처우 개선 및 인력 장비 등 투자를 격차 해소하고 두 번째는 인사 위임권이나 지휘 통솔권의 현행을 유지한대요. 그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방 현장 인력을 2만 명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더 불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전문 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치유 시설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그냥 추가로 짓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소방공무원 종합치료 전문 치료 시설이 없었대요. 경찰은 경찰병원 있잖아. 네, 그래서 군도 군병원 있고 경찰도 있고 해경도 있었는데 네. 소방은 전무하대요. 근데 제 생각 소방관이 가장 많이 다치고 근데 2002년부터 사실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1,000억 원 가량의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된다고 여태까지 지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내년도 중에 개정을 거쳐서 2019년 1월쯤에는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정민님도 말씀하셨지만 드디어 대우를 받을 사람이 대우를 받는구나 기뻐했는데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네. 그 정부의 예산 지원은 보통 환영을 하지만 국가직 전환이 오히려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방직만 국가직을 전환을 하는 거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또 자치경찰로 하겠다, 지방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반대로 소방직은 국가직화를 한다는 거는 대통령의 공약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은 로드맵에 따르면 행안부가 자치경찰법을 제정을 해서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돼 있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게 같이 소방이랑 같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방은 국가직으로 해서 처우를 개선해주는데 그러면은 경찰은 왜 지방으로 가면은 대우를 더 안 해주겠다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소방은 지금 너무 많은 그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소방 공무원들이. 그럼요. 뭐 현장 출동하다가 자동차 막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그 치우려고 하다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그럼 자기 돈으로 그걸 변제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봤을 때는 국가직 전환이 지방자치분권이 역행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좋은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시민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을 청와대의 정책을 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국가직을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은 그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네. 자체적으로 소방서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 그런 식으로 아마 발언을 하신 거겠죠. 뭐 처우는 그냥 별론데 그냥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방 정부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 지방자치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왜 그 전에는 그런 걸 안 했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외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는데 당연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도장치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권과 지휘 통솔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처우 개선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그리고 소방청장도 굉장히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인력 충원이 절반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릉시 성남점 화재 있잖아요. 네. 그것도 3교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16명만 근무하다가 2명이 희생됐다고 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래요. 일부 지자체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과 근무 수당 소송이 현재 소방 공무원만 7,677건이고 미지급액만 2천억 원에 달한대요. 아까 전에 병원 못 짓는 게 1,000억 원 때문에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요구가 다 다르겠지만 좀 균등한 처우를 받으려면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네, 이 정책이 제대로 잘 개선이 돼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새 정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의 개선도 필요한데 뭐 지방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다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니, 그렇지만 아니죠. 지방 정부가 못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소방관 국가직 전환, 그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같이 해본 것 같네요. 예. 금주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28일이네요. 촛불 1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그 여러 곳에서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승리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또 남아있는 적폐 세력들, 적폐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런 의미로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우리 소유방송은 다음 주에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미국에 가서 이분이 색깔론을 설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때를 쓰다가 전술핵 배치를 안 해주면 네. 스스로 핵무장을 하겠다 뭐 이런 예. 소리를 했다가 저건 뭐지? 약간 이런 대응을 받은 건데.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한참 국감 시즌인데 굳이 미국에 가가지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철우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떼쓰다가 무한당하고 왔잖아요. 근데 왜 또 가냐고. 본인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난 대표야 이러면서. 그런데 일단은 또 가가지고 전술핵제 배치를 요구를 했다가 이제 그 송병호님이 지난번에 한번 또 정밀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전술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미국 애들이 지들이 필요하면 우리나라가 반대를 해도 할 놈들인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해달라고.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주면은 그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미국에서 야, 너 지금 해보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러면서 또 꼬리를 내리고 와서, 야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위상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야당 대표잖아요. 그럼 대표답게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국가적 망신을 아주 그냥 널리 알리고 왔습니다. 그 약간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날짜도 근데, 묘하게 좀 겹친다? 네. 박정희의 정신을 정말로 계승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완전 미국한테 밑보여가지고 네. 미국이 결국엔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똑같이 반복해서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게 박정희 때는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미국이 원조를 끊을까봐 두려워서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원조를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군부 세력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미국 원조였잖아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해봐야 뭐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약간 저는 근데 이거 보고 그 있잖아요. 야인시대 나오는 있잖아요. 김두한이 4달러. 이게 너무 많이 떨어서. 아, 그 4달러. 그 완전 걔 억지 부리는 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영상이에요, 4달러는. 4달러 이거 있잖아요. 아유, 최근에 제가 그 옛날 동영상 이렇게 돌려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구미에 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네. 나왔다가, 뭐, 김영철 씨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4달러 영상이길래, 저 그때 당시에 야인시대를 그렇게 재밌게 본 사람은 아니라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봤는데, 아, 진짜 그런 쌩 억지가 없더만. 1달러는 너무 적소. 4달러쯤 합시다. 4달러? 4달러. 1급 4달러로 합시다.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 1.5달러 합시다. 4달러. $2. That's double. 4달러. $2.50. 4달러. Can't believe this is ridiculous. $3. 이봐 김두한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달러. Hell with this.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그러니까 미국 가서 지금 핵무기 4달러. 하여튼 홍준표 대표가 거기 나오는 진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도 참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깡도 참 대단한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제 그 전술핵 재배치 청원 관련한 백악관 서명 운동이 벌어졌는데 일주일 사이에 무려 300명이
서명을 무려. 하시는 초라한 결과를 지금 제 낸 페이스북 상태예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년을 기념하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날들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지난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이어진 촛불 1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시민 자유발언, 적폐청산 과제 소개 등으로 꾸며져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촛불 1주년을 맞아 촛불 파티 2017이 열리고 있는데요. 촛불 파티는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적폐 시상식을 갖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해악으로 녹여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해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후 2시엔 서울역 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 등을 주장하며 행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국을 방문한 해외 경제인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년 전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그 힘으로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편가르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편가르기 또는 지금 정부가 앞에 정부를 무슨 사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패단들을 이제는 씻어내고 정말 정치를 바르게 해서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촛불 1주년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촛불은 위대하고도 평화로웠다며 촛불 광장의 민심과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전체 15줄, 단문 형태로 간략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재차 강조하면서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귀국 기자간담회. 홍 대표는 서청원 의원이 주장하는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마는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본인은 서 의원에게 측근인 윤숙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왜 자기를 영냐며 자제시켜달라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 측도 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홍 대표가 서 의원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윤숙모 부사장이 한때 홍 대표의 언론 특보를 지냈는데 홍 대표가 불리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녹취록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친박계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난 발언을 이어가며 새 결집에 나서고 있고 비박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갈등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논의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머리색이 또 바뀌셨네요. 또 탈색을 했습니다. 자꾸 그런 머리가 못 견뎌나요. 안 그래도 미용실에서 혼났어요. 제가 이틀 전에 매직을 했는데 제가 매직을 하면서 신신당부했거든요. 저 이틀 뒤에 탈색하러 옵니다. 이러니까 제발 그러시지 마시라고 일주일 뒤에 오시라고 하는데 탈색할 머리라도 있으니 참 부럽다. 그러지 마세요. 탈색이 아니라 난 탈모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도 젊었을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송병호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으세요? 이번 주에 그 특허를 냈거든요. 정말요? 그래요? 생애 최초의 특허인데 우와. 대학교 때 원래
특허 내면은 하나는 원래 굉장히 싸게 해줘요. 네. 대학교 때 하는 거. 근데 그래서 그때 하고 싶었는데 미루다 결국 했어요. 어쨌든 꿈을 하나 이룬 건 있네요. 아, 그래요? 야, 우리 특허 낸 사람이랑 지금 방송하고 있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특허 낸 사람 있지, 인쇄 받는 사람 있지, 또 작가 있지, 지금 웹툰 작가 있지. 네. 예,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재미있는 일 없으세요? 재밌는 일. 시험 기간이라서. 아, 시험 네. 기간.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네. 학점도 조금 듣고 하니까 시험을 좀 잘 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저도 막학기예요. 그래요? 저도 아니, 시험 기간. 아니, 근데 이제 이 작가님 같은 경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졸업을 앞두고. 진짜? 저 4학년 괜찮아요. 2학기예요. 4학년이었어? 저 졸업 작품 했잖아요. 나 한 2학년인 줄 알고. 아, 뭐야. 기분 좋게 하려고. 좋아? 너무해. 아,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딱 한 가지가 걸려서 가기가 싫거든요. 뭐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네,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방송하면서 우리 패널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나씩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남일 같지 않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플러스 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매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들이 요즘 많이 힘들고 또 청년 세대들을 생각하면은 기성세대들이라든지 이제 저같이 기성세대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들이 왠지 모를 죄의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소요 패널분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뿌듯하고 대견하고 아빠처럼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새날 소요 방송이 또 할 얘기가 많네요. 예, 새날 소요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정식 코너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제 독단적으로 정식 코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들. 아, 좋다. 예, 네. 소요방송이 이제 96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996년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3개를 뽑아서 가져와 봤는데, 간첩, 무섭죠. 무장공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얘기도 아시잖아요. 1996년도에, 그때 진짜 살벌했었던 일이 있었죠.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비군들 소집되고. 난리 났었죠. 뭐 특전사 막 투입되고. 사망자도 있었고, 실제로. 예. 택시 운전사가 최초 신고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그 해안초소에서 이제 잠수함을 확인을 했고, 이제 부대들이 이제 군부대들이 막 대거 투입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이제 비상경계 상황에서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되는 아주 위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전군 경계령 떨어지고, 당시 이제 군 생활에 있었던 이제 선배분들, 저는 그 사촌 큰형님이 그때 양구에서 군 생활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작전에 투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형님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어땠는지. 네, 진짜 무서웠대요. 그쵸. 왜냐면은 북한군이건 이제 우리나라 군이건 네. 특수부대는 한 명이 그 완전히 진짜 살아있는 인간 병기예요. 막 특전사도 훈련 같은 거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눈 가리고 총 쏘는데도 막 다 명중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 정도예요? 아, 진짜 드라마처럼?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이제 잡으라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 실제로 이렇게 가는데 작전 지역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대요. 사람이 실제로. 가기가 싫더래. 풀밭 이렇게 막 있는데 막 진짜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아, 진짜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그 현역 군인일 때 가신 거예요? 그 현역이었지. 그러면은 거의 20대 초반. 네, 21살, 22살.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나가서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무장공비는 다 소탕이 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군 병력도 많이 잃었죠. 그래가지고, 군인 11분이 이제 그때 당시 전사하셨고, 경찰 한 분도 돌아가시고, 예비군으로 투입되신 분도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또 게다가 이제 민간인 피해까지도 있어가지고 49일 동안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전 국민이 이제 공포에 떨게 된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강원도 지역에서 넘어가지고 수도권에 진입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긴장을 했었죠. 그때 전 국민적으로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 생포됐어요. 이광수 씨 생포돼가지고.
그때도 뭐 충격적인 증언, 뭐 북한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뭐 특수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96년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마카파. 이 사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94년도에 이제 지존파 사건이 있어서 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증오. 근데 실제로 피해자들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였었던 거죠. 지존파 사건에서. 뭐 자수성가한 사업가,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범죄 타깃이 됐기 때문에 지존파는 그 명분 자체가 자신들은 마치 의적인 양 얘기를 했지만 그 명분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잘 산 사람들이 나쁘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차별적인 살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건 또 용서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명분 자체도 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명분이죠. 네. 네. 그래봤자 범죄 조직이고. 네, 그래봤자 범죄 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폐륜 행위들, 인육을 먹는다든지. 그랬는데 96년도에 마카파라는 조직이 또 나온 거죠. 솔직히 마카파는 그 단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마카파식 진행 막 이런 식으로. 네. 전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여기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때부터 마카파. 네, 너 마카파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고. 보니까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들은 뭐 남자답게 행동한다 이 따위 얘기를 하면서 뭐 또 잘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라고 네. 해놓고 결국에는 그냥 가장 범죄에 노출됐을 때 취약한 그런 여성들, 중년 네.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 자기보다 약자들이에요. 네, 뭐 거의 생매장,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이유로 생매장을 했다. 네. 땅이 얕아서 목을 꺾어가지고 생매장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음. 뭐 자기들이 이렇게 조직을 키워가지고 전국을 제패하겠다라는 무슨 이상한 외계인이야 뭐야? 이게 야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라이 같은 발상도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전원 구속되고 주동자 이제 사형이 언도됐었죠. 그때가 이제 마카파가 잡혔던 날짜가 10월 29일. 네. 그 도난 차량을 검문하다가 잡혔는데 신기하게도 딱 오늘 녹음한 날이 10월 28일이잖아요. 진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96년도에 있었던 또 충격적인 사건이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가 박기서 씨라는 분에 의해서 안두희가 피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봉 사건이죠. 예, 두드러 맞은 거죠. 이게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네. 그게 가장 충격적인데 두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안두희 죽인 거 잘했다. 그리고 아니다. 안두희를 죽임으로 해서 그 배우가 영원히 묻혔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그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 박기서 씨를 석방하라는 탄원서도 많이 제출하고 그랬었어요. 그 안두희라는 사람을 보면은 우익 세력에서 키워낸 암살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대기를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나서도 그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평안했어요. 실제로 그 군에서 하는 그 군수 사업이라든지 납품 사업을 해가지고 그 강원도 지역에서 그 지역의 유지로서 그 평안하게 나름대로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같은 연도에 마카파라는 조직은 그 동일한 폭력이잖아요, 사실은. 네. 누군가에게 살인까지 가는 폭력인데 그거를 마카파라는 조직은 그 기득권을 향해서 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서 사실은 약자들한테 네. 저질렀지만은 안두희라는 사람을 진짜로 살해할 것까지 사람들이 생각만 하지 사실 그거 진짜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저 죽일로 네. 뭐 이렇게 얘기는 했겠지. 네, 이분은 그걸 정말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를 실현한 거잖아요. 네. 그걸 개인이 사실 떠안기엔 굉장히 큰 건데 그걸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안중근 의사의 버금가는 그런 일이 이제 현대에도 있었던 거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살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막대기로 때려 죽이지는 못하지만 네.
그걸 누군가 실제로 저질렀다고 해도 사실은 무죄가 가능하다는 걸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판례가 남았어. 해도 된다. 네.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바라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네. 장기간에 걸쳐서 쫄쫄쫄 굶겨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다시는 이제 일어설 수 없게 괴롭히는 거가 더 잔인한 건데. 예, 그 세력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그 몰살이라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폭력 가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고쳐 나가고 진짜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안두희 살해 관련해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 네, 그래요. 지금 케네디 암살 맞아. 관련해서 오스왈드. 네, 네. 그게 드러나느냐 마느냐, 뭐 문서가 공개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이슈화가 됐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또 10월 26일이에요. 그래요? 네. 아, 그 날짜가 좀 겹치죠? 네, 네. 예. 그날에 원래 공개가 되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일부 부처의 제안을 받아서 공개를 결국에는 끝까지 안 한 문서가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은 안두희 살해 같은 사건처럼 어떤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뭐 나온 문서 대충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뭐 KGB가 오스왈드를 사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FBI다, 뭐 CIA다 얘기가 많잖아요. 그게 정말로 그런 거면은 막진 않았겠죠. 그게 정부 부처에서 막았다고만 하는데 네. 그 본인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막았겠죠. 네. 예, 그래 하여튼 96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애청자분들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1996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예, 제1야당의 대표죠. 홍준표 씨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홍준표 씨가 입버릇처럼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문재인 패싱이 있다 막 이러면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국내외적으로 홍준표 패싱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유행처럼.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사가 안 나와. 일단은